안철수 인수위원장 3배수에 포함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3배수에 포함 셋 중에 하나.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 말고 두 사람 누굽니까? 아마 그 둘은 김병준 상임위원장하고 김한길 전 대표인가? 또 한 분. 네, 그죠? 전 새시대 네. 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훈 기자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지금 이제 인수위 전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언젠가 한번 단독 여신 타이틀을 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건 왜일까요? 다음 주에 제가 꼭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뭐가 있어? 내가 보기 뭐가 있어? 제가 단독도 예고합니까? 네, 뭐가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치판 거기서, 이게 정치판 거기서 뭐야? 안윤상 거기서 김수미 시한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윤석열만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야, 순발력이. 야, 여기서 이게 나올 줄 몰랐네. 일단 방금 전에 조합 빠르게 가로 들으셨지만 윤석열 당선 인사부터 좀 듣고 저희가 시작해 볼게요.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나 당선 인사 들어보셨는데 0.73%. 30만 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일단 이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관정평만 짧게 먼저 듣죠. 김수민 평론가부터. 네, 저는 좀 후회를 했습니다. 뭔 후예요? 제가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줄곧 한 지난 1년 동안 거의 붙어서 나올 거다 득표율이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걸 바꾸지 말 걸. 네, 김스트라다무스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그럼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1년 내내 51대 49 싸움이야 그러다가. 아니 저는 51대 49가 아니라 1% 포인트 이내로 판가름 날 거다라는 생각을 막판에 바꿔보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그 지난 1년 동안 두 후보의 지지율 지켜보면 엎치락뒤치락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네. 이게 국민 여론이 이제 한쪽이 앞서 나가면은 넌 뭘 잘했다고 앞서 나가냐 하면서 지지율 한번 때리고 예, 서로 이제 좀 저울질을 하면서 두 정치인과 두 당을 혹독하게 조련시켰다고 봐요. 국민들이 마지막까지도 그런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표현이 재밌네. 넌 뭘 잘했다고 앞서 나가냐? 이거. 손지영 기자는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치와 시스템의 전복이 좀 계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왔을 땐 전복은 뒤집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 시절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참 친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87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10년 주기설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불명예를 안겼고요. 또 민주당의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꼭 고정된 네 편 내 편이라든지 고정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왔다 갔다 시대가 체다해서 바뀌는구나. 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제 이런 평 내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다음 정부가 됐습니다. 자, 진짜 비슷하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시려면 2달 남았으니까 2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 많이 등장하셔야 되겠네.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일성 통합과 협치. 근데 이 통합과 협치란 게 사실 모든 대통령 당선을 하는 얘기잖아요. 교과서에 써 있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지키기가 어려운 거.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워낙 여소야대 정기가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이 통합과 협치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될까요? 통합과 협치라는 게? 김재현 평론가부터. 일단 대통령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한테 다 적용되는 건데 통합 얘기들을 대통령이 하고 저는 다들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은 통합의 표상이고 네. 국회는 갈등의 온상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국회를 존중한다고 해놓고는 국회가 지금 통합을 생각하는 이 대통령을 몰라준다. 네. 이렇게 되면서 국회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여당 패싱까지 일어나는. 네,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그랬었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국회의원들이 내 뜻을 몰라주고 말이야. 뭐 이런 식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갈등의 한 축이고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하고 대등하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국회가 우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할 수도 있고 또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도 만들 수 없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잘 인식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을 또 대통령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저는 좀 앞서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가지고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네, 안 쓸 수는 없을 거거든요. 워낙 여소야대가 크니까 네네. 차이가. 어떤 거는 이제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거부권 쓰면 안 되지만 네. 뭐만큼은 써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 거부권 얘기도 나왔는데 좀 이런 네. 얘기긴 하지만 이게 통합과 협치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운영하려면 이거 여소야대 전국 어떤 형태로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보관이 있대요? 윤 당선인이 처한 상황이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3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추가했지만 110석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 의석만 172개고요. 그리고 무소속 6석이 또 이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입니다. 네. 그럼 사실 178석이기 때문에 뭐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도 한나라당이 여소야대에서 작은 여당이었지만 그때는 2달 뒤에 바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2달 만에 이제 원내 과반을 획득을 해서 이 여소야대 상황을 금방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2024년 4월까지 이 작은 여당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고요. 당장 정부조직법부터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난관이 국무총리는 국회에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북 송금 특검법 요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걸어서 국무총리를 이제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총리설이 딱지를 떼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딱지 좀 떼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여소야대가 민주주의가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말은 맞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국정을 아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야, 정계 개편 시도에도 30명, 10명도 아니고 3, 40명을 해야 쉽지 과반이 되는 건데. 않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근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이 여소야대를 견딜 만한 성격인 것 같다. 아이고 어떡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사시도 구수로 했는데 네. 국회 이제 180석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라고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국민의힘 안에서 좀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거부권을 이럴 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조금 더 강경한 모드를 주문하는 그런 여당 안에 이제 새로운 여당이죠. 여당 안에 좀 압력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과 협치는 말은 쉬운 건데 현실의 문제는 쉬운 건 아니고. 근데 113대 178이요? 네. 필요는 하고. 근데 요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는 게 정치 구단인 정말 YSDJ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정치 경험이 1년 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뭐랄까 바로미터라 해야 되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인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언론들이 막 인수위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랑 측근이고 뭐 나오고 얘기하는데 인수위 구성이요.
이게 그러면 성공을 이제 할 뭐랄까 정부 조각의 첫 발걸음인 거죠? 첫 단추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윤 당선인이 이제 당선인 대변인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제 분당갑, 경기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을 이제 대변인으로 인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당선인 당선인 비서실장 장재현 의원 그리고 네. 이제 김은혜 의원까지 두 번째 인선이고요. 인수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석의 작은 여당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틈을 보면 안 된다. 네, 틈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야당이 될 민주당이 비토를 놓을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윤 당선인도 이제 뭐 총리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인사 검증을 확실하게 해달라. 네. 어떤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이제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주변에 주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년 만에 인수위를 이제 꾸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문재인 네. 대통령 때는 인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인수위 멤버들이 초기 내각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나중에 뭐 공천 받을 때도 내가 말이야 인수위 출신이야 뭐 이러고 뭐 공기업도 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수위 들어가려고 지금 아마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안철수 대표하고 당선인하고 점심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점심 먹고 나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인수위원장 정리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30분 전에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3배수에 포함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3배수에 포함 셋 중에 하나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 말고 두 사람 누굽니까? 아마 그 둘은 김병준 상임위원장하고 김한길 전 대표인가? 또 한 분. 네, 그죠? 전 새시대 네. 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두 가지 중에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총리의 연습으로서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총리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 길인지 아니면 총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일단 맡고 내각에서는 빠지는 것인지 네.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한국 정치의 패턴 이런 것들이 좀 깨지고 있긴 하나 이번 대선에서도 관철된 게 있습니다. 징크스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 안 한 사람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윤석열 후보가 됐죠. 이재명 전 후보도 네. 그렇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남은 징크스가 뭐냐? 총리는 엄중하게 총리를 했던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네, 국무총리 한 사람은 대통령 안 된다라는 법칙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 꿈을 꾸고 있다면 국무총리를 맡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국무총리를 맡는 과정에서 인수위원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분석이네요. 어때요? 송 기자 보시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 인수위원장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위원장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 인수위원장들의 이 면면을 봐도 뭐 이제 법관 출신이라든지 교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이지 정권을 휘두르고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인수위원장이 꼭 초대 총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윤 당선인이 안 대표에게 제안을 먼저 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이제 안 대표가 하는 건데 이 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일단 대선을 이겼으나 앞으로 이제 당권을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있으나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지방선거 공천권입니다. 이제 특히 그리고 이제 겹치는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중진들은 안 대표가 인수위에 가 있기를 좀 바라는. 네. 지방선거 저 공천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 합당해서 당에서 들어와서 뭐 지명직 최고인자 비어 있잖아요. 그거 네. 하고 그러면 지도부에서 맨날 이준석 대표랑 싸우고 이거보다 그냥 가 계세요. 이걸 원한다는 거구나. 뭐 이제 그러니까 조각의 힘을 보태주기를 좀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인사 얘기 자꾸 질문을 늘 많이 하시는데 요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장제원 의원의
당선인 비서실장 기용을 놓고 반대하시는 분은 김준희님. 장지원 의원은 뭔가요? 윤 대통령 지지하지. 뭐 윤 대통령 쓰셔서 있는데 정확하게는 당선인입니다. 네. 예, 지지는 하지만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셨고 장현성님 찬성하시는 분 아니 조국도 청와대 민정수석했는데 장지원 비서실장은 뭐가 문제예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 있게 바로 바로 치고 들어오실 수 있을까? 이런 리플은 내몰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장지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 기용했고 뭐 네. 앞서 나가는 언론 보도 보면 무슨 뭐 배치 떼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것 같던데 실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윤핵관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면.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이 인사 스타일이 어.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확고했죠. 내 사람은 끝까지 쓴다. 네. 이제 근데 그래도 이게 정치권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딱 쓴 걸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한동훈 네. 이제 측근도 나중에 기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자 일단 비서실장은 이제 요게 인사를 할 때 구분을 해야 될 게 이제 뭐 부처에서 일하거나 이런 것과 대통령의 참모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의 참모는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코드가 뭐 학교가 뭐 나랑 같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철학.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비서니까. 철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 기용을 이제 그리고 또 특히나 여의도에서 윤 당선인이 어떤 그 아주 결집력이 강한 그런 뭐 어떤 휴먼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인사가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쭉 놓고 봤을 때 자 후보 시절 선거운동할 때 인수위 그다음에 실제 청와대를 가느냐 이 네 단계를 다 지키는 측근들이 사실은 손에 꼽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수위까지에서도 진짜 가장 이제 뭐 핵심 중에 핵심으로 활동하다가도 청와대는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뭐 맞아. 앞으로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은 거의 요 인수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중요하니까 차기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잖아요. 인수위랑 윤 당선인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민주당 얘기 좀 볼게요. 일단 지도부 어제 사퇴했다고 하죠. 준비된 것부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신 1,600여만 명의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졌으니까 지도부 사퇴하는 거 항상 있었던 일이고 구원투수로 누가 등장해요? 자 일단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뭐 완전히 당을 뒤집는 그런 이제 대대적인 거는 일단 6월 이후로 밀어놨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N번방 불꽃추적단 이 박지원 활동가 이제 선대위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비대위에 좀 합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도 했습니다. 그 대선에서 진 당이 뭐 비대위를 꾸리던 지도체제 개편하다 항상 있는 게 내부 권력 투쟁이잖아요. 네. 쇄신, 뭐 갈등, 개파싸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어떨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참 예측이 어려운 것이 원래 이제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주류 비주류가 있고 주류 쪽에서 뭘 맡아서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비주류가 또 떠가지고 비대위를 맡는다거나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대 정당은 내부 권력 교체 이런 게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났던 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계열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비주류라고 할 만한 세력이 별로 없어요. 좀 일색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맡아서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낙연계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예, 비대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낙연계도 사실은 구주류에 해당하는 쪽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력을 또 어떻게 안에서 만들어낼 건지 이게 좀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짧게
이재명 전 후보 이제 상임 고문이죠. 상임 고문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이제 당시 후보였을 때 인터뷰했을 때도 이재명 전 후보가 강조했던 게 나는 젊다입니다. 앞으로 아직 이제 만 57세고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여의도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가을에 당대표 경선 나와요? 이제 보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김수진 평론가는? 제 진로는 착한 설계입니다. 네, 뭐 나름대로의 또 진로 설계에 또 계속해서 고심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의도 정말이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손지훈 기자, 김수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